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세계를 경험할 수 동시에. 알았어? 여러 가지 세계를 그런데 그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표현하면 쇼킹하다고 그랬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데 쇼킹하다. 한 세계를 택하면 다른 세계를 이제 일단은 보류해야 되잖아. 그때 쇼킹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뭐 내가 적절한 애가 내가 좀 오전에 결혼식 갔다가 오후에 장례식 갈 때 쇼킹하잖아. 그렇지? 그 엄청난 태도 변화를 요구하잖아. 거기 가서 오전 기분 가지고 오후에서 했다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 정도로 이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적정한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야. 여러 가지 세계를 접하는데 적정한 타협점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의 차이를 알고 그때부터 태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다만, 한 일생을 두고 어느 세계에 더 디보션 하느냐. 이런 게 있죠. 무슨 한우물 파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시간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없잖아. 어디 시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살아가는데. 그때는 내 말에만 본인의 선택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뭐, 하루 중에도 본인의 선택 중요하지만, 한 일생에서도 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인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수도계 쪽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인해. 그런데 이 공자가 인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해 숫자를 그 논에서 세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근데 전부 달라. 다 달라. 그게 논리성이 있을 수가 없어.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은 공자도 얘기했어. 수인 이교라. 상대편에 따라서 다른 걸 내가 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공자의 의도와는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수독에 어느 종점이 있느냐는 게 없거든. 인의 궁극적 의미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공자한테도 중간중간에 그 수정하고 개선된 인은 있었지만은 인의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부족함을 공자 자신이 언제든지 수긍했고 그 점을 나는 공자의 가장 존경하는 측면이 돼. 궁극에 도달했다. 그렇게 않고 나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 말이야. 정말 수도계적인 그 특성을 잘 드러냈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쯤 가야 만족스럽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행로에 가서도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석가모니도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 그 불경에 초기 불경에 보면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물도 좋은 이게 아주 뭐 노래처럼 나와 그냥. 한번 읽어보시오. 저 아함경 같은 거 읽어보면 그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시작과 중간과 끝이 같을 수는 없죠. 그 내용이. 이 점이 중요한 거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난 소재에서는 같은 가치다. 품이라는 게 교육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 품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 관문을 통과한다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야. 내가 어제도 누가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 세상을 알아간다 라는 것은 모르는 데서 알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유지에서 유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유지에서 유지로 가는 거야. 알았어? 이미 이게 세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기가 그게 아니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민등록증 번호를 아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흥미하는 건. 이것이 내 주민등록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응? 정보와 지식은 다른 거지만 아무튼 간에 비유컨대 이게 쇼킹한 거야, 이게. 쇼킹한. 그러니까, 지레반트 유태로운 상황. 그때 그 의지적 연기라는 것이 아까 있잖아, 불신에. 그게 필요한 거지, 그지? 저건 다른 사람이 돼야 될 영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려주마, 돼도 되는 건지, 그렇게. 예? 불경에서는 백척간도의 진일보란 말을 써요. 간도라는 게 대거든. 백척이나 되는 그 대나무로 올라탔어요. 스승이 하는 말이 끄트머리 갔는데 한 번 더 가라. 죽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백척간도의 진일보라는 말 한다고. 그 엄격하게 말해서 품위 개선이라는 것은 백척간도의 진일보 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일단 죽고 살아나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위태위태하다는 얘기. 이건 정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봐야 돼. 버리고 얻어야 된단 말이야. 모르는데 안다가 아니라 버리고 태어난다. 이게 리번 거듭난다는 거지. 응? 그 공부라는 건 리본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 본이론을 공부하다가 교육적 체험이 더 많다는데, 지금 사실은 말이야, 교육학 교육이라는 게 교육학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교육학의 개념도 발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적 체험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내가 이제 내가 주로 지금 교육 본이론을 입증하는 방법이 교육적 인식론의 토대를 두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실험실 가자, 무슨 관찰해보자 그러지는 않잖아. 앞으로 관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참고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개념 변화가 돼야 관찰도 가능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교육적 체험과 교육학의 체험은 서로 상응관계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 있어야만 돼. 사실은 교육적 인식론에 따르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교육적 체험과 교육학적 체험이 필연적 관계는 아니다, 개념적 관계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체험을 교육학적 체험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경험적 관계라는 말을 하고 우연적 관계라는 말을 하는데, 우연적 관계니까 사실 하나의 가설로 봐야 돼. 그러니까 교육학적 체험이 교육적 체험이 교육학적 체험에 도움이 된다. 교육적 체험을 해야 한다. 그거 아니라, 그건 증명의 문제지. 사실은 나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가설이라고 봐.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기 자신을 통하든 타인을 통하든 혹은 객관적으로 어떤 경험적 광고를 쓰든 간에 증명을 해야 된다. 다만 그렇게 너무 그 과정 자체를 확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그렇지? 나는 그렇더라. 나는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경험적 관계는. 그러니까 물리적 체험과 물리학적 체험은 어때? 전혀 다르거든. 되게 자연과학을 갖다가 자연과 유사라고 그러는데 전혀 반대예요. 대상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체험이야. 자연의 체험은 우리가 누구나 돌멩이도 체험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연과 과학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 난 자연과학은 수도계고 자연은 자연이지. 그만큼 차 있어. 그러니까 수학과 자연과학의 유사성은 굉장히 있지만은
자연과 자연과학의 사상은 없어요. 내 말 수긍이 돼? 그렇단 말이야. 또 예술적 체험과 비평적 체험 또 다른 경우란 말이야. 다르다는 건 틀림없어. 근데 어떻게 관련 맺느냐는 것은 연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 대개 예술을 할 수 없으니까 비평적으로 간다. 이것도 정설이야. 그러니까 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해라. 비평적으로 가자. 그게 비평가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글을 읽고 참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술 할 수 있으면 예술 한단 말이야. 근데 잘난 척하기는 누가 더 잘난 척해요? 말을 잘하니까. 불화라고 하나? 불화를 잘 치니까. 그 비평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니? 예술가 가만히 보고 있잖아. 음악 써놓고. 그러니까 항상 이 음악을 만든 사람들, 미술 그 작품 만드는 사람 제일 불만한 것이 그 비평가예요. 정말 귀찮아 죽겠다 이놈들 때문에. 예? 잘난 척하는데 제일 무식한 놈들이 제일 잘난 척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양쪽 간에 있었거든. 근데 비평은 비평대로 또 감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술적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평가적 체험을 하는 거지. 거기에 혼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특정한 작품을 놓고 비평한다 하면 그 작품과는 별개로 그 비평의 묘미가 어떤가? 이걸 봐야지, 그게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을 거다. 이건 그 착각이라는 거지. 난 특히 윤리와 윤리학은 정말 구분해야 돼. 예. 내 그 관찰에 하면은 윤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게 윤리학을 해요. 정말이야. 내가 주변에 윤리학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그러면 그 윤리적 판단, 윤리적 행위를 보류하기 위해서 그 학문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다고. 근데 윤리라는 건 바로 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거든. 그게 도덕이라는 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것은 회피책이에요. 근데 회피하기만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또 그런 대로 그 나름의, 근데 윤리는 아니다. 그거는. 내 말 수긍이 돼요? 그 텔레비에 나가서 어쩐데 뒷조사에 보면 되게 푸른 분들이 윤리 측면에서 그런 거거든. 응? 카운슬러도 되게 그래. 자기가 고백하지만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그건 하나의 요건이기도 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다름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하나의 가설로서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예술적 체험과 비평적 체험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건 연구를 해봐야겠지. 오케이? 네. 김상현.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교육회 탐구의 방편으로서의 스토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본이론의 교육에 대한 구상은 스토계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초반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쭉 학문교육 시리즈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쭉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다 거기에 좀 국한해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알려면 교육 아닌 것과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그 차이를 알려면 교육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 수준에서는 조금 아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그 자체를 이해하고 드러내는데 왜 교육이 아닌 스토계에 일단 의거하게 되는지에 대한 맥락과 선생님의 체험이 있으시다면 좀 더 여쭙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또 이제 중성관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서로 다른 세계관의 관계는 우연적이라는 건데, 그거랑도 관련해서 더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계랑 교육계도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로서 우연적인 관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되는데 스토계를 기점으로 해서 교육계를 이제 탐구한다는 거는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세계들 사이 관계가 경험적이라면
수도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교육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 가능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하라고. 그리고 수도계와 관련시키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어떤 세계가 드러나는 데에는 그 세계 자체를 드러나는 것만으로 증명이 안 돼. 그 세계가 다른 세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계와의 중첩 영역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론화를 했어요. 다른 이론화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케이. 그렇단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내 선택은 어느 정도 잘했다. 초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수도계 개념 이어서 수도계 내용은 경험적으로 품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주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도계 개념 자체가 이제 경험적으로 다른데 이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런 거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계와 특히 품위의 개념은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것을 한 속성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개인 주체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도 좀 여쭙고 싶고요. 물론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 아닌 이제 단위 주체의 가능성도 그 연구 주제로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때 수도계와 품위의 개념에 대한 또 의문이 있는데요. 수도계가 서양 전통의 아르테와 동양 전통의 덕의 개념을 인식론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을 때 좀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제가 탐구를 해보고 싶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좀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상정하는지 가져야 해요. 모든 개념이 상정된 거예요. 학문에서. 지금 어느 것치고 상정 안 되는 게 없어. 지금부터 자연과학부터 철학부터 지금 교육학까지 상정되지 않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은 창조되고 그 개념에서 포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상정되는지 어떻게 학문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 똑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슨 유전자라는 개념이 되는다든가 무슨 빅뱅이라는 게 가능된다든가 무슨 그런 것은 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정을 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이야. 어떻게 학문하니까라고 똑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도계하고 품위가 바로 수도계가 아니에요. 품위의 한 속성으로서 수도계를 생각하는 거지. 아니, 품위를 생각하는 거지. 품위가 수도계라고 하는데 수도계는 복잡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 중에 품위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나는 품위를 이용하는 거지. 소재로. 알아? 그러니까 품위만이 수도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랫대라고 하는 거라 덕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프리미티브 컨셉트야 내가 보기에. 근데 나중에 서로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가와 관련돼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이제는 그렇지도 않았어. 그냥 모든 속성, 사물의 속성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나쁜 덕도 있고 좋은 덕도 있다 이런데 사실 이제 좋은 쪽으로만 덕이라는 말 개념이 쓰이기도 하고 또 덕이 몇이냐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헌상인데 이를테면 그 대화편에서 아랫대는 말이 나와 들어. 대화편이라고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은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도와 덕이에요. 도론이 앞에 나오고 덕론이 나중에 나와. 도덕 그러니까 그게 같은 유형이라는 게 달라. 상당히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측면과 관계되는 부분이야. 그 덕이라는 것은 그걸 내면화시키는 우리 자신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덕에 해당되는 게 품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지. 오케이? 네. 그렇게 알고 한번 책을 읽어봐. 네.
그러니까 동양의 고전에 다 나와 덕이라는 게 나오고 또 아랫대라는 말은 대학편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더 연구를 해봐. 그리고 교육계의 수도계와의 차별성 차이에 좀 주목을 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정체성은 다른 세계와의 차이와 그러니까 그 세계는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성립될 것입니다. 즉 구조적 차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계는 세속계와는 물론이고 수도계와도 다른 종류의 고유한 세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발전이나 특히 교육의 품위 그리고 예를 들어 메타교육에서 전제되는 소재로서의 교육 등에서의 교육은 이제 품위와 그때 이제 교육도 어떤 품위와 소재를 갖는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수도계를 이제 전제하는 개념들을 봤을 때 이때 이제 교육계가 하나의 일종의 수도계가 되는 지점 때문에 교육계와 수도계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과 이제 충돌을 제 머릿속에서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고요. 그렇게 그것도 네, 이제 이것도 좀 2차원적 논리에서 3차원적 논리를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그 상인한테도 고정돼 있는데 뭐 왜 움직이냐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메타교육 할 때 항상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단 말이야. 자동차가 자동차를 싣고 간다. 그리고 자동차는 하나의 뭐예요? 화물이죠. 그렇잖아. 자동차로서의 화물이지. 뭐 이삿꽃쯤의 화물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벽에 소재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벽에 품위가 뭔지 아직 오픈 열려있죠. 그렇게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도 화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알았어? 그러니까 개념이 한 번에 3차원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우리가 포식동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자꾸 잡아먹는 동물로만 생각하는데 먹이가 될 수 없어. 포식동물로. 다른 것이 먹이가 될 수 없다. 그럼 차원이 더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것은 코그니션이라는 게 세상에 대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대상세계 아니야. 인식에서 대상세계지. 근데 그 인식하는 것 자체도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 어떻게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돼요. 알았어? 그게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래. 한참 중에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참 중요한 거거든. 코그니션 자체도 코그니션이 된다는 말이야. 메타. 비판 자체를 비판할 수 있나 없나? 메타크리틱이라고. 예? 또 어떤 것을 디파인 하는 게 있죠. 그렇지? 근데 그 디파인 하는 것도 디파인 돼야 돼, 안 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죠. 그러니까 그 대상의 속성을 자기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메타야. 메타라는 의미라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메타 교육 쪽에서는 수도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교육도. 교육이 수도계라는 뜻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가 자동차의 화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차원을 좀 달리 해야 돼.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내가 거기서 저희 99가지 뭐 그때 있을 때 네. 영어를 넣나 안 넣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 수도 왜 어떻게 수도기가 교육을 다 나오는 것도 수도기라고 그러냐 라고 할까봐. 근데 나중을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쓴 거야. 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그 이론의 입증 방법과 사실과의 관계, 또 양상과 양태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도계와 같은 개념과 그것이 교육의 소재가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수도계와 교육계의 개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의 종합적 소재로서의 이론 등은 그 대상적 사실에 대한 1차적 과정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수도계의 개념 자체가 일단 어떤 품이라는 게 그 경험적으로 주체에 따라서 경험적 체험에 국한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교육계와 수도계와 같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관의 관계성은 그 경험적이고 따라서 그것의 입증에는 경험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한 세계를 놓고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탐구가 되고 거기에 어떤 경험적인 연구가 부차적으로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서로 다른 세계관의 관계에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는 거는 각각의 세계에 대한 이론적인 그 전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가 혼동스러운데 자네가 생각하는 1차적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 사실 이론과 어떤 경험적인 증거 간에 이론적인 경험과 어떤 그 이론 외적인 경험적인 증거 간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제 선생님 이론을 보면서 어떤 이론의 우선성, 그러니까 또 이론의 중요성, 그리고 방법론의 차원에서 봐서도 그러니까 실증주의란 거는 가장 그 첫 단계의 어떤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이론적인 차원 안에서의 방법론들이 나오기 아니야. 때문에 내가 그걸 분명히 해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머리 혼동 상태에서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책이 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질문 공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내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 책을 이해시키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내 질문공탁을 하는 취지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저런 이제 머리 상태에서는 내 얘기가 통할 수가 없지. 예. 근데 이렇게 돼.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이론적 개념에서 포착이 되는 거야. 이게 있는 상태에서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런데 양태는 그들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사회적 양상과 교육적 양상과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어떻게 알아보겠어? 그럼 양태 아니야. 교육이 양태일 수 있지. 그렇지. 그런다고 할 때 사회적 양상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규정되는 거야. 알았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사회학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양상과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양상의 상호작용을 알아본단 말이야. 관계를. 알았어?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규정된다는 말은 사회적 사실도 마찬가지야. 사회적도 일종의 그 사회학의 개념에 포함되는 사회의 양상이지. 내 개념이라면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사회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사회학에서 규정하는 거야. 알았어? 그만큼 사실은 이론에서 규정된다. 그 뜻이야. 알았어? 그러면 사회학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사실과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교육의 양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지. 그러면 교육의 양태라는 게 나지. 근데 왜 내가 굳이 그거 갖다 교육의 양태라고 그러냐? 라는 것은 겹친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양태란 말을 쓴단 말이야. 교육의 양상과 구분해서. 그 필요성 알겠어? 이제 그런 머리로 다시 읽기 시작하면 더 쉬울 거야. 이해가 되나? 네.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육과 사회가 어떻게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양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그렇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론과 사회에 대한 이론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제 경험적인 연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좀 무리일 수도 있겠는데 교육과 사회를 아우르는 어떤 이론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이론이 전제가 되죠. 원래 사회적 사실과 네. 교육적 사실 관계를 알아본다고 할 때는 네. 그 사회로 규정하는 이론과 네. 교육으로 규정하는 이론이 있어야 돼. 네. 알았어? 네. 그렇단 말이야. 네. 알았어?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가 전에 얘기했지. 체중과 네. 신장은 어떻게 관계를 알아봐? 어떤 뭐 일련의 사람들을 표집을 해서
뭐 신장의 측면과 그런 것을 내포하는 어떤 사태가 예, 이게 표집이 돼. 예, 알았어? 예, 그런데 순수하게 신장의 순수성이 있고 예, 체중의 순수성이 있는 게 아니지. 예,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예, 맞잖아? 예, 그러면 그 체중이라는 측면에서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